시작할까요, 여러분? 자, 저희 이제 2기 강의 시작하는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 일단 저희가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원래 6시부터 모의고사 보기로 했는데 오늘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수업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가 어색하지 않으면 제가 아마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영조직론 실전 연습문제집인데 지금 자료로 나갔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1차 문풀 그 문제 검수를 보느라고 이 경조 연습 문제집을 제가 한 번 다 못 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고 다음 주에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무료 배포되는 거라서 여러분 뭐 무료 제공되는 거니까 아마 부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됐고 여기 진도별로 자 이렇게 모의고사 진도가 좀 예정이 돼 있죠. 저희가 뒤에서부터이기 때문에 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계 읽을 때 이 뒷부분 모의고사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쪽 모의고사를 조금 초창기에 많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 변화이고 이제 다음 주 요렇게 이제 조직구조 설계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요렇게 거시 이론까지 해서요. 요렇게 한번 쭉 진도별로 나간 다음에 요렇게 또 중간 범위 모의고사 해서 이만큼씩 또 한번 한 바퀴 돌려가지고 시험 보는 거.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쭉 세 번으로 나눠서 시험 보고 그다음 요렇게 중간 범위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는 이제 뭐가 있다? 전범위예요. 전범위 모의고사 연습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경조는.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날 시험 치고 저녁에 딱 왔을 때 이게 행정쟁송도 한 바퀴 돌려야 되고 선택 과목도 한 바퀴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빠르게 1회독을 하는 게 연습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전날에 행정쟁송 다 보고 나면 뭐 새벽 한두 시 막 이래가지고 경조를 못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크게 좀 준비하는 것도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오늘만 이제 50점이고 내일 다음 주부터는 75점 모의고사 보는 거 이것만 이제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습 문제집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샘플로 나가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쟁점별로 좀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인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 아마 경조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책으로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이 거의 많이는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서브노트로 갈아타게 되는데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좀 벅차고 이렇게 계속 평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게 조금 나는 좀 익숙하지 않고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도 잘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은 경조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집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조는 인사와 다르게 크게 시스템을 만들다기보다는 문제 1번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아래서 물음 1, 물음 2, 물음 3으로 쪼개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각각 어때요? 별도의 이론들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브릿지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지 쫙 다 연결된 전체 시스템을 논해라 이런 문제 형태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연습 문제집에 있는 테마별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난 전체를 다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서브노트로 계속 돌리시면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단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연습 문제집 통해서 테마별로 빨리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세요. 아셨죠?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두 개를 다 갖고 가긴 하는데 두 개를 다 갖고 가기 힘드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아셨죠? 자, 그럼 요거 하나 얘기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빨리 이제 진도 올라가야 돼. 여기는 그죠? 바쁘기 때문에 자, 어디 갔니? 어이, 어이. 뭐야? 어떻게 해? 여기 있나? 아닌데? 닫기. 됐죠? 파일이 하나 안 온 것 같은데? 이거 파일이 하나, 이게 어떻게 여는 건가요? 응? 응.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예. 네. 이게 지금 전체 파일 열린 건가? 그래요? 어플이 파일 자체를, 응. 처음부터 다시 가서? 근데 플렉스보드, 그런가요? 여기 나가야 되나요? 아닌데요? 응. 아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죠? 그치? 파일 자체를, 폴더를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가서? 파일 매니저인가? 폴더를 열어야 되고. 그치? 폴더를 열어야 된다. 아, 그럼 다시 가서, 여긴 딱, 경종. 네, 맞네요. 네. 이제 나올 거, 여기 있다. 오, 오래 걸렸어. 자. 자, 조직 변화 쪽인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문제별로 목차 다 있으니까 정리하시는 거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문제 분석부터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자,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조직 수명주기다라고 하는 걸 단계별로 구분을 하고, 각 단계별로 특성 써라, 조직의. 그 다음 두 번째, 직면화 위기 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 방안 써라. 라고 해서 단계별 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단계별로 조직 효과성 측정 방법을 퀸과 카메론 모형에 따라서 검토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요구사항이죠. 자, 일단 가보면 뭐 목차 잡는 거 어렵지 않죠. 일단 조직 수명주기다라고 하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직 수명주기별로 특성, 위기, 극복 방안 세 가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단계도 이렇게, 집단 공동체 이렇게. 자, 그 다음 조직 수명주기별로 조직 효과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경쟁가치 모형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서 개방체계 네 가지 검토하고 그리고 수명 주기별로 어떠한 기본 모델이 적용되는지 논해주면 되는 그렇죠.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브릿지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 조직 수명 주기 모형하고 그 다음에 이 경쟁 가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같이 논해야 되는가? 그런 지점들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조직 수명 주기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모형이니까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자, 봅시다. 자, 들어가며라고 해서 자, 기본 서론이죠. 기본 서론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개념적인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이 왜 중요한지 뭐한다? 중요성 들어가는 거고 그죠? 기본 서론입니다. 자, 첫 번째 조직 수명주기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수명주기다라고 하는 걸 4단계로 구분을 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규명해서 조직의 성장 과정에 따른 조직 설계 방향을 제시를 한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해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형이다. 자, 그럼 이 모양은 왜 중요하냐면 이 조직 수명주기 개념은 조직 수명주기 개념 아이고 자, 죄송해요. 여기부터 조직 수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조직 구조, 리더십, 관리 스타일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모형은 매우 중요한 모형입니다. 자, 요거 지우세요. 요거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단계별로 저희가 단계별 특징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계별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엔 제가 개념정의를 써놨고 개념에는 이제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죠? 뭐를 통해서 성장하느냐,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자, 첫 번째 개념 정의. 창업 단계다라고 하는 건 뭐를 통해서? 창의력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서 이제 단계별 특징으로 가죠. 자, 일단 여기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나 의사결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 조직 구조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비공식적이고 비관료적이며 통제는 어떻게 된다? 개인적 감독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특징으로 논한 거는 첫 번째 구조, 두 번째는 통제장치. 됐죠? 두 가지별로 특징이 계속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언급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뭐냐? 이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키워드만 쓰시는 분들 이렇게만 쓴단 말이죠. 관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근데 말씀드렸죠. 설명 많이 붙어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가보면 조직이 성장을 하면서 뭐가 이제 돼? 성장하면 종업원 수가 증가하죠. 즉 규모가 커져요. 규모가 커지면 아까 그랬지. 최고 경영자는 어떤 통제 방식을 이용한다고요? 개인적 감독. 그럼 이제 개인적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창업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말이다? 개인적 감독의 범위를 이제 초과하는 거야. 종업원의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관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뭐다?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창업자들이 뭐하고 앉아있다? 창의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창업자들은 관리 문제보다는 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판매에만 여전히 열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조직을 체계화를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이 구성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돼?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 영입해야 된다? 여기서는 어떤 역량이야? 관리 역량이지. 됐죠? 자, 두 번째.
집단 공동체 단계. 그리고 집단 공동체 단계도 똑같습니다. 개념정의 쓸 때 성장 동력이 뭐냐? 여기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창업주 혹은 외부 영입 경영자가 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뭐 하느냐? 우리 조직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설정해준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단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죄송해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자, 조직 구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직은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1차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는 병원 선생님이 할아버지시거든요. 되게 나이 많으시고 할아버지신데 항생제를 절대 안 쓰세요. 그래서 약을 지어주실 때 항생제는 늘 빼고 지어주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고 좀 쉬어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제가 염증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여기가 면역체계가 약해서, 우리 선생님도 다 그럴걸요? 김경호 선생님도 면역체계 약하셔가지고 고질병 있으시고, 저도 면역체계 약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로 염증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잠을 자라고 좀 쉬라고 이러는데, 제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양쪽이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이 선생님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저도 너무 쉬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제발 쉬어 이러더라고요. 좀 자. 그래야 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위로를 막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잘 수 있을 거예요. 이랬는데, 그죠? 과연 잘 수 있을까요? 자, 경조 연수문제집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열심히. 그치? 그래서 지금 잘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목이 좀 맛이 갔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목을 열심히 회복해서 좀 올게요. 그죠? 약속, 공수표예요. 회복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회복을 좀 해서 올게요.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좀, 동정 어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가보면, 자, 이제 두 번째, 집단 공동체 단계이다 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조직 구조이다 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구조는 어떻게 돼요? 공식적인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체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통제 방식이 어때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느냐? 아마 단어만 외우시는 분들은 요것만 이제 딱 기억이 나실 건데, 권한 위양에 대한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앞에서 분명히 뭐 했어요? 창업 단계에서, 자,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 위기를 지금 뭐 하고 요 단계로 넘어온 거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집단 공동체 단계로 넘어왔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지금 있어? 성공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경영 방식의 은한, 새로운 경영 방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재량권을 요구하기 시작해.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원래 있던 이 권한이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하향적 리더십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나 무시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세하게 써줄 거.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최고 경영층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자율적 조정과 통제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뭐 없어도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 권한을 행사하고 그쵸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극복 방안을 통해서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공식화 단계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는 뭐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예요? 이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단계. 그럼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조직 구조와 그 다음에 통제 방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제품별 팀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분권화된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게 점점 만들어진대. 응? 왜 그러지? 가보면 첫 번째 여기서는 통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점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요. 규모가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야 이렇게 봐봐 통제 시스템 들어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쵸? 이루어지면서, 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스텝이다라고 하는 지원 부분들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져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제품별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분권화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구조가 됩니까? 사업부재 구조를 에둘러 표현한 게 바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 구조 하에서 통제 시스템은 뭐가 들어오죠? 수익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 통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선 위기가 발생하지 않느냐? 있죠? 자, 아마 요렇게만 또 기억이 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식화 단계에서는 이런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각종 효율, 규정이라는 게 우선시 되고, 또 프로그램이 점점 확산이 돼. 모든 게 다 구조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통제 시스템이 정교화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 조직이 점점 어떻게 돼요? 거대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됐죠? 근데 이게 또 거대하고 복잡해지니까 정해놨던 통제 시스템으로 더 이상 관리도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런 문제가 다 겹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돼? 관료주의로 경직화된 조직을 이제부터 뭐 한다? 협동과 팀워크가 강조되는 팀제나 아니면 모험사업부 등등등등의 소규모 단위로 뭐 한다? 다시 쪼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정교화 단계다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정교화 단계는 성장 동력이 뭐가 됩니까? 자, 소규모 또는 정교한 구조로 뭐였다? 개편함으로써 자, 세밀한 상황에 적합한 작은 조직 구조나 임시 규정 등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성장하는 단계. 그래서 정교화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교한 아니면 소규모의 유연한 조직 구조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 협동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여 협력화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단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먼저 첫 번째, 조직 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되죠? 다양한 기능이나 부서라는 것이 한 조직 안에 이제 어떻게 돼? 집적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팀제나 태스크포스,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들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뭐가 된다? 조직 문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위기가 안 생기느냐? 생기죠? 정교하기에 도달을 하면 일시적인 쇠퇴기가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오죠? 지금 최고 경영자도 바뀌었고 조직 구조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업무 어때? 다 서툴러. 그래서 이렇게 딱 개편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는 초반에 어떻게 된다? 성과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를 참고 계속적으로 혁신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걸 못 참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혁신과 내부 이거를 거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이 조직은 갱생 불가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혁신에 대한 이 저항이다라고 하는 걸 극복을 하고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조직은 뭐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유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직 수명 주기별로 조직 효과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가봅시다. 경쟁가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경쟁가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포인트입니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산출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효과성 지표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지금 어때? 이 경쟁가치 모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 이게 조직 문화의 유형으로 물어봤을 때와 그 다음에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물어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 서술이 약간 달라져야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럼 조직 문화의 유형으로 물어봤다? 그럼 개요에서 뭐라고 들어가야 돼?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가치관들이 조직에 존재하는데 그 가치관들의 배합이나 비중 차이에 따라 그 기업의 전반적인 문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문화 유형 4가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들어가.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 다양한 효과성 지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지표들을 뭐 통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정리해서 기본 모형 4가지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약간 묘하게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점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측정 지표. 자, 2가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내부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어디 갔어? 외부에 초점을 두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안정성의 가치를 두느냐, 유연성의 가치를 두느냐. 이 2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 4가지 기본 평가 모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쓰는 거니까 세부 내용에는 뭐가 자꾸 나와야 돼? 이 조직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걸 달성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모델로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봐보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어디 갔어? 자, 개방체계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방체계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도 이야기하죠? 에도크라시. 기억하죠? 자, 그럼 얘는 조직 그 자체. 그 다음 두 번째, 조직 구조에서 뭐? 유연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성이다라는 걸 유지하는 게 자,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뭐다? 수단인 거고, 그래서 조직이 뭐한다? 성장하고 자원이다라고 하는 걸 제때제때 습득하는 걸 추구하는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수단이다라고 하는 걸 확보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기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면 이번엔 어디 갔어? 자, 합리적 목표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됩니까? 마켓이요. 그럼 마켓 모형은 조직 자체 통제를 강조하고 조직 내 인간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조직 이 자체가 자기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아니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걸 보고 있는 외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가보면 자, 조직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뭘 수단으로 삼아야 돼? 합리적 계획과 목표 설정 그리고 평가. 이걸 통해서 이걸 수단으로 삼아야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이걸 수단으로 하여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생산성 극대화, 효율성 추구, 이윤 추구 등을 조직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수단을 이용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모형인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 내부 프로세스. 얘는 뭘 강조한다? 통제인데, 조직 내 인간이라는 걸 중시한다. 그래서 조직 내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모형인데, 그럼 얘는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정보 관리와 의사 전달. 그럼 이게,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정보 관리나 의사 전달이다?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수직적 정보 연결 들어봤나? 들어봤죠? 여기서 정보를 관리하고 의사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종적 조정 메커니즘들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뭘 목적으로 하는 수단들? 통제. 그래서 이 통제를 목적으로 한 이 정보 관리를 말하는 거야. 이걸 수단으로 해서 뭘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다? 안정성과 균형 유지. 안정성 균형이다라고 하는 안정성과 균형 유지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 해야 돼? 정보 관리와 의사 전달, 즉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걸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됐죠? 자, 인간관계. 얘는 우리가 정리했던 무슨 모델이다? 클랩 모델인 거고 얘는 인간을 중시해 한마디로 내부 초점 그 다음 뭐 한다?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모형이다. 자, 그럼 얘는 구성원들의 응집력, 사기 됐어요? 자, 이것을 이용하면, 이걸 수단으로 삼으면 뭐가 된다? 효과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자, 조직 내 인적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걸 수단으로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걸 평가하는 모델이 바로 이 인간관계 모형입니다. 됐죠? 응. 선거운동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그치? 우리의 수업을 방해했잖아. 그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나 정치적 성향 없어. 그냥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죠? 혹시 특정 당 후보면 어떡해. 그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수업 방해해서 그냥 얘기한 거야. 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 아무것도 몰라. 자, 아무튼. 자, 됐고. 자, 그럼 조직 수명주기별 적용이다. 라고 해서 아마 결론을 아실 거예요. 창업 단계에는 에도크라시. 집단 공동체는 클랜.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는 마켓하고 하이어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다시 정교화 단계에서 에도크라시. 결론은 다 아는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왜가 되게 중요해요. 왜 이 단계에선 얘로 평가해야 돼? 대체 왜? 이걸 이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보면 첫 번째 창업 단계에서는 뭐를 강조하지? 뭐를 통해 성장하는 단계지? 창의적 아이디어. 그렇죠? 혁신, 창의성. 그리고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뭐한다? 그때 구현할 수 있는 자원. 이걸 지금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에도크라시 모형이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적용돼야 돼. 자, 두 번째. 이제 좀 느낌 오죠? 제가 왜 각 단계별로 성장 동력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자, 두 번째.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자, 뭐를 통해서 뭐가 이제 성장 동력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상호작용이야. 그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력한 리더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치?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걸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공식적 의사전달, 협동심 등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클랜 모형이 들어와야 돼. 자, 세 번째 공식화 단계는 뭐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지? 뭐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예요? 통제 시스템이요.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정해진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하이어키잖아.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 모형. 하이어키고, 얘 뭐야? 얘 마켓 모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거, 안정성, 효율성을 내부에서 추구하느냐, 외부에서 추구하느냐, 이 차이잖아. 그쵸? 자, 마지막 네 번째 정교화 단계. 얘는 뭐예요? 정교화 단계는 뭐를 통해 성장하는 단계야? 팀워크. 그치? 정교한 소규모 조직 내에서 구성원과 팀워크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단계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적응했니? 너 이거 환경을 조정해가면서 너 지금 조직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니? 이걸 추구하는 단계가 정교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개방체계 모형, 즉 에도크라시 모형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근거 설명이 잘 돼야 돼요. 그쵸? 그냥 막 짝 맞추기 식으로 답 제시하듯이 딱딱딱 쓰시면 좀 너무 답안이 기계적이고 횡합니다. 뼈다구밖에 없어.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저는 마무리 결론에 이런 거 썼어요. 이 모형 평가하고, 그래서 이 넥스트. 그죠? 다음 뭐가 있느냐. 넥스트 결론으로 갔거든요. 보통 경조에서는 넥스트 결론 쓰기가 되게 좋죠. 이 모형의 한계 때문에 이 다음에 뭐가 나왔고, 또 이것 때문에 이 다음에 뭐가 나왔고, 이런 연결관계가 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결론에 딱히 준비한 게 없다라고 하면 넥스트로 보통 가. 결론은. 그럼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는 단계별 특징 규명한 거 너무너무 좋아. 단계별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위기에 맞닥뜨릴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 우리가 지금 창업 단계면 앞으로 이런 위기가 생기겠구나. 관리 위기. 그럼 이 문제를 미리 대응해야지. 그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어떻게 된다? 단순화시켰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화시켰다는 게. 첫 번째 뭐야? 야, 모든 조직이 그 4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그죠? 야, 모든 조직한테 동일한 성장 단계, 동일한 성장 단계가 적용된다고? 에반데? 다음 두 번째. 야, 그럼 이건 그렇다 치자. 동일한 성장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인정할게. 근데 동일한 위기를 겪는다고? 동일한 방법으로 극복한다고? 모든 조직에게 동일한 성장 단계와 동일한 위기 및 극복 방안이다 라고 하는 걸 적용하고 있는 건 각 조직이 처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놓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죠. 그래서 누가 나와요? 민츠버그요. 민츠버그가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각 상황별로 조직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나가는지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해줬잖아요. 기억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 즉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직이 바뀌어 나가는지, 성장해 나가는지를 조명한 민츠버그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됐죠? 자, 이렇게 하나 받고, 자, 그럼 두 번째 가보면 이번에 조직 세태죠? 나왔어요. 그죠? 나왔어. 너무 좋죠? 나와가지고. 진짜 다행이고 올해 꼭 붙으셔야 돼요. 올해 만약 안 되면 내년에는 다시 봐야 돼, 밀러를. 근데 밀러는 진짜 돌아버려요. 그리고 연습 문제집에 다 있죠? 다 있는 거여가지고, 그치, 이게 연습 문제집만 일단 다 외워도 반 이상은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좀 빡세게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제가 연습 문제집 경조 이번에 좀 많이 설명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붙였어요. 많이 붙이고 목차도 앞에 다 빼주고 해가지고 좀 이것만으로도 어떻게든 좀 해보자. 그래서 하면서 왜냐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최대한 이거는 무조건 씹어 먹어야 돼. 알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 브리타 하나 빼면은 거의 다 나왔어요.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돌려막고 하면 다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라도 일단 다 씹어 먹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조직 세태 모형. 자, 조직 세태다라고 하면, 자, 밀러 모형을 단순히 조직 세태의 유형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밀러는 조직 세태의 원인도 설명했어요. 조직 세태의 원인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조직 세태 유형을, 조직 수명 주기별로 발생 가능한 세태 유형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조직 수명주기 모형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조직 수명주기 모형은 17회 때 1번 문제로 나왔어요, 이미. 응? 그럼 얘는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거랑 엮여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첫 번째로 엮일 수 있는 게 뭐다? 퀸이요. 퀸의 경쟁가치 모형, 방금 본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밀러요. 밀러의 조직 세트예요. 이런 애들은 교수님 책에 있는 기본적으로 같이 논의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좀 같이 정리해 놓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면, 자, 밀러는 조직 세트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카루스 역설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직 세트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게 대체 뭐냐? 기업을 흥하게 했던 이 기업의 강점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세태 원인이 돼버리는 경우이다. 됐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근데 뭐 했어? 환경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 전략만을 고수하는 거야.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의 성공을 가져다 줬던 요소가 세태 요인으로 역설적으로 작용하네? 라고 하는 현상을 이카루스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이 바뀌면 너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 전략을. 과거에 아무리 성공을 시켜줬던 전략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면 너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카루스 역설이 근데 왜 생기는 건데? 물어보니까 이 경로우전성 때문에 생긴대요. 그럼 경로우전성이 뭔데? 물어보니까 자, 기존의 조직이 뭐한다? 한번 들여놓은 제도는 한 번에 바뀐다? 급진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야. 제도가 한번 조직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제도는 완전히 들어없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예시 한번 들어왔잖아. 어떤 제도나 정책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생겨. 신뢰가 구축돼 버려. 그러면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부분 개정밖에 안 돼. 그럼 이 제도의 근본적인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 상태에서 일부 수정만 계속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어때요? 한번 제도가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다음번 변화를 가로막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장애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급진작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변화의 저항이 돼버려. 하나의 제도로 들어와 버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도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게 뭐한다? 이 변화를 뭐한다? 제약하는 변화의 제약 조건이 돼버린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을 가져왔던 전략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조직 세태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자잉. 그래서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조직 세태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범위와 시장의 범위와 그 다음에 변화의 방법이라고 변화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는데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유형의 조직 세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뭘 중심으로 볼 거냐면 자, 첫 번째 발명형 세태 나와 있죠? 얘는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개척자형 기업이 현실 도피주의자형이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쓰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얘 뭐라 그랬어요? 누구냐 얘 밀러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성공했던 요인을 그대로 계속 고수하니까 어떻게 돼?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역설적으로. 그럼 여기서 반드시 꼭 꼼꼼하게 써줘야 되는 게 뭐야? 성공 요인이야. 얘가 뭘로 성공했길래 거기에 집착했느냐. 그치? 그러면 개척자형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성공한 애들이냐면 신시장, 신기술, 그쵸? 그 다음에 신시장, 신기술 이걸 이용해서 성공했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거나 현재 시장을 확장했거나 현재 시장을 대체해서 성공을 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새롭네? 그치? 새로운 걸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디에 집착한다? 새로운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자형 기업이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하느냐. 나의 자본 조달 능력 무시해. 그리고 뭐해? 오로지 기술 혁신만 강조하는 거야. 게다가 또 뭐도 무시해? 소비자 기호도 무시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자꾸 신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비현실적이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제품에만 몰두하는 이런 기업이 돼버리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세태 유형은 어떤 기업 수명 주기에서 조직 수명 주기에서 나타나겠느냐? 창업 단계에서 나타난대. 왜요? 설명해봐요. 창업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 생겨? 조직이 점점 성장할수록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여전히 창업자들은 이 관리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신제품과 신기술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한다 그랬지. 그래서 무슨 세태 발생하는 거야? 이 발명형 세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관리적인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않고 뭐 한다? 창업자들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세태 까딱하면 발명형 세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조직 구조가 비공식적이고 유기적인 것도 한몫한다. 됐지? 왜? 조직 구조가 비공식적이고 유기적이다라고 하면, 자, 비공식적이야. 체계가 있어, 없어? 체계 없어. 유기적이야 라고 하면 이거 어때? 일단 신제품 신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 새로운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개발하는 데는 또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이 안에 마케팅 부서가 있어, 재무회계 부서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이나 목표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 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상품이나 판매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네 가지 측면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있는 것들만 제가 딱딱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논의할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집중형 세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장인형 기업이 수성공형 기업이 된대. 그럼 장인형 기업이다라고 하는 애들은 뭘로 성공한 애들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품질이나 두 번째, 원가 주도. 품질, 높은 품질로 성공을 했든지, 그죠? 품질 주도형 나와 있지? 아니면 원가가 낮은 걸로 성공을 했든지, 원가 주도형.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품질이 높으면서도 원가가 낮아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어떨 때? 장인이 완전히 직권화해서 생산할 때. 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장인형 기업은, 자, 그럼 이제부터 장인형 기업이 이 두 가지 꽂혔지? 야, 이걸로 성공했네? 이걸로 성공했네? 그래서 이 성공 요소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 지나친 품질 아니면 지나친 원가주의 추구, 이걸 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제 지나치게 요 품질을 중시한다. 그쵸?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기술 관료주의. 아니면 또 어떻게? 경색된 초직권화. 누구한테 직권화가 되는 거야? 장인이요. 어? 지나친 품질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누가 이제 자꾸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장인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소비자들과 무관하게 뭐 하기 시작해? 품질만 강조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성능을 지닌 비싼 제품이 돼버려. 그래서 품질도 놓치고, 품질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 원가도 결국 놓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자, 가봅시다. 그럼 얘는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대요. 이유는? 집단 공동체 단계는 뭐를 통해 성공하지?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모델 위기가 있다? 앞에서 지금 얘네 어떤 문제 생겨? 수성공형 기업. 지나친 기술주의, 경색된 초직권화.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지나친 직권화로 인해 구성원들의 재량과 권한이 많은 제약을 받는 게 지금 여기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집중형 세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 이 세태 유형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 자, 이제 공식화 단계 합시다. 여기서 모험형 세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 건축가형 기업이 제국주의 작용이 된다 그러죠? 건축가형 기업은 어떻게 이제 성공했느냐? 일단 얘네는 기초가 탄탄해. 기초가 탄탄한 상태에서 이제 뭘 거친 거야? 다각화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쵸? 무작정 다각화를 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착각을 해. 아, 내가 인수합병을 잘해가지고 성공했나봐. 그래서 미친듯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자, 보시면, 자, 알지도 못하는 사업 분야의 부실기업까지 무모하게 인수한다든지, 그죠? 인수합병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그냥 기업 사냥만 하는 제국주의자형 기업으로 쇠퇴하게 돼버려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겠느냐? 어떤 단계? 공식화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이유는 공식화 단계에 뭐 믿고 까불어? 공식화 단계는 성장 동력이 뭐야? 통제 시스템이죠. 그치? 얘는 통제 시스템을,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야. 그래서 이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믿고 그 다음부터 뭐 한다? 다양한 사업부를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으로 도입되면서 뭐 한다? 계속적으로 조직이 확장된단 말이야.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 공식화 단계는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들, 통제 시스템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성장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제 시스템과 함께 규모가 같이 늘어나 버려. 그래서 뭐가 안 될 수 있다? 제국주의자처럼 내가 관리가 안 되고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를 못하는 사업부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교화 단계. 자, 얘는 이완형 세태가 나오는데 영업사원형이 뭐가 된다? 표류자형이 된대요. 그럼 영업사원형은 뭘 통해 성공한 애들이냐? 판매 전략. 그 다음에 넓은 유통망.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자,
그 다음에 광고나 뭐 스타일, 포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다? 이미지 차별화. 그래서 되게 물건을 잘 팔았어.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이것만 믿어. 그렇죠? 제품의 품질 필요 없어. 포장만 잘하면 돼. 야, 뭐 서비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유통망만 우리가 장악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너무 과다하게 진입하고 그렇죠? 과다하게 유통 채널들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구심점 없이 다 둥둥 떠다녀. 제품도 판매 여기 나오는 판매장도 모든 게 다 구심점 없이 다 떠다닌다. 자 그러면 이러한 쇠퇴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대요? 정교화 단계? 왜? 정교화 단계는 소규모 단위로 조직을 재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강력한 구심점 없이 그 소규모 단위의 조직들이 뭐 할 수 있어? 다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죠? 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조직 수명주기 모형하고 조직 세태 같이 정리하는 거고 다시는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조직 세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 방심하면 안 되냐면 이 조직 세태의 일반 내용이 이제 있어요. 일반론. 조직 세태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직 세태. 자, 여기는 첫 번째가 밀러 모형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일반론이죠. 일반론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밀러가 나와준 거야. 왜냐면 조직 세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미기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A급이었던 거야. 미기출은 A급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나와준 거고 그럼 이제 다 제낄까? 이런 유혹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몰라.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일반론은 뭐냐? 야, 조직 세태 왜 생기는 거야? 조직 세태 원인. 그치?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조직 구조가 어떠냐? 문화가 어떠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으니까 경쟁에서 졌으니까 이 기업 자체에 취약성이 있고 규모의 경제를 못 누리니까 경영진이 잘못 의사결정 내려서 이런 일반론들이에요. 그래서 목차암기 돼 있으면 밑에 어떻게든 쓴다. 자, 그 다음에 조직 세태 단계다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제가 단계별로 개념적인 써주고 두 번째 뭐 썼다? 극복 방안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요 서술체계 하에서 좀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해놓으십시오. 이거 정도는. 됐죠?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무지 단계인데 무지 단계는 말 그대로 뭐? 모르는 거야. 조직 세태다라고 하는 게 발생했는데 이것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를 저희가 무지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린 경영 조기 경보체제 그래서 이런 위기가 생겼음을 바로바로 감지하자. 자 두 번째 무대응 단계 여긴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력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언제가 중요하지. 언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게 감지되자마자 앞에 게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오류 행동 단계는 뭐냐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강력한 해결책을 적용해야 되는데 찔끔 건드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동떨어진 해결책을 적용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더 심화된 거야. 세태가 더 심화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세태가 발생했어요. 세태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찔끔 건드려서 더 덧난 거야. 다음 여기는 완전히 잘못된 해결책을 도입해서 더 덧난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애들이 잘 몰라서야. 그래서 리더들한테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서 불확실성, 즉 잘못 의사결정 내리는 거 이거 없애자. 이거 감소시키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위기 단계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선 훨씬 더 강력한 치료법이 들어와야 된다. 위기 경영 이런 것들 도입돼야 됩니다. 자,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나머지 해체 단계다라고 해서 법정의 절차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는 단계만이 남게 된다. 라고 해서 여기는 각 단계별로 개념과 그 다음 해결 방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거 논리가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자, 가보면 저희가 조직 변화라고 해서 6편이에요. 6편. 얘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억하세요? 자, 조직 변화는 조직 행동 측면. 잠깐만. 쏘리. 조직 변화는 먼저 첫 번째 조직 수명주기 모형 보죠? 야, 조직 수명주기 모형 보니까 정교화 단계에서 이거 저항 극복 못하고 계속적으로 혁신 못하면 이 조직은 이제 사멸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봤어. 자, 이거를 저항을 극복을 못해서 뭐 하는 단계? 쇠퇴하는 경우. 그지? 두 번째는 뭐야? 이거 저항 계속 극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직 변화해 나가는 경우.
그럼 조직 변화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했어? 두 가지로 나눠서 봤죠? 첫 번째는 무슨 변화입니까? 조직 변화다라고 해서 오비 측면에서의 변화. 오비 측면에서의 변화이면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전체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까지? 이걸 위한 구체적 기법으로 조직 개발까지 나아가서 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조직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조직 자체를 혁신시키겠다. 그치? 그럼 조직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 우리 조직이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바꾸든지,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바꾸든지, 우리 조직의 전략이나 구조를 바꾸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 어떤 챕터로 우리가 정리했던 거야? 조직 혁신이란 챕터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조직을 만들고 싶다? 알아서 유연하게 바뀌는 학습 조직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었어.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쪽 세태가 한번 나왔으니까 조직 변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조직 변화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혁신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직 변화와 조직 개발, 오비 측면. 빡세게 봐야 돼. 좀 빡세게 보고 특히 조직 개발 이런 거는 나오면 우수수 떨어져. 은근히 못해. 여기가. 진짜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책 내용도 딱히 되게 탄탄하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설명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학습조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빡세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조직 변화 개발 쪽을 갈 건데, 그럼 이 오비에서의 조직 변화이다 라고 하는 건 뭘 봤나요? 뭐 의의다라고 해서 개념적인 보고 조직 변화를 일으키는 압력이 뭐가 있느냐, 그쵸? 이런 환경 변화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었을 거야. 그다음 뭐 합니까? 조직 변화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점진적 변화, 급진적 변화 중심으로 봤었지만 이제 뭐 한다? 점진적 변화, 급진적 변화, 또 사전적 대응, 사후적 대처 측면에서 조직 변화 전략이 4가지가 이제 나오게 됐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을 거치니라고 해서 누구 나와? 르인의 해빙 변화 제동결 나오고. 그쵸? 자, 이게 나오고 나면 이제 뭐해? 야, 우리 이거 보다 보니까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 자꾸 생기는데 조직 변화 시에 이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 왜 생기는지 확인하고 이거 뭐 하자? 극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이를 위한 기법이 뭐가 있어? 조직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가자. 요렇게가 아니라 자, 요렇게 하나 준비해야 되고 요렇게 하나 기출이에요. 조직 변화 시 저항 얘기 물어본 거 기출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해서 3가지 모범 답안으로 정리하셔야 돼. 특히 조직 개발은 2가지 경우 다 상정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 기법만 꼽아서 물어보던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 뭐 요아리 예창. 요아리 예창이 25점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콕 집어서 물어보든가 전체 다 쓰라고 하던가. 늘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됐죠? 특히 전체를 다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좀 위험한 거 뭐가 있을까? 기출문제 중 조직 개발의 절차. 조직 개발의 절차다라고 해서 우리 책에 있거든요. 있는데 잘 못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가보면 자, 이제 이 문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조직 변화의 뭐다? 3단계. 자, 변화 단계, 르인의 변화 단계 물어보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뭐 나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저항이요. 그쵸? 이거 잘 정리하시고,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 모의고사. 그쵸? 이거 또 수업하고 모의고사 봐야 되죠? 50점짜리? 여기서 내가 뭘 냈을까? 그쵸? 자, 잘 못 쓸 거예요, 오늘도. 오늘 잘 못 쓸 거예요. 인사처럼. 그쵸? 잘 못 쓸 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아, 내가 꼼꼼히 안 봤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여실히 느껴야 다음 주에 꼼꼼히 보고 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빨리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 자,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적인 잠깐 보시면, 자, 조직 변화는, 자, 환경이 바뀌면, 자, 저절로 조직이 바뀌던가 의도적으로 조직이 변화하는 걸 말해. 그럼 저절로 변화하는 거는 예를 들어 수명 주기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이 변한다든지, 그렇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지만 의도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서 관리자의 개입을 통해서 조직의 혁신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재밌는 게 자, 이걸 통해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조, 기술 등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조직 변화이다. 그래서 조직 변화에는 사람의 변화와
기술 등 제품, 서비스 등의 변화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가보자. 그럼 조직 변화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업 전체에 걸쳐서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가치관부터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 조직 변화 과정을 볼 건데, 자, 그럼 조직 변화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직의 구조인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래며. 구성원의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까지 다 바꾸는 거라며. 그쵸?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는 태도, 기능, 지식까지 바꿔야 되는 거라며. 그러면 이 구성원의 태도, 가치관 등을 바꾸는 요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르인이고, 르인 모델을 검토하는 이유예요. 됐어?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됐죠? 조직 변화는 뭐라고? 조직의 구조나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도 바꾸는 거야? 구성원의 태도, 기능, 지식까지 바꿔야 진정한 조직 변화이다. 그렇다면 이 구성원의 태도, 기능, 지식 등등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모델에 대해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누구 모델이다? 르인 모델이다. 르인 모델을 검토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조직 변화에서. 됐지? 자, 그럼 조직 변화 개념에서 연결하는 거. 자, 그럼 조직 변화의 전략이다라고 해서 조직 변화의 전략은 자, 르인에 의하면 두 가지 전략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변화 세력을 증대시키거나 저항 세력을 감소시키는 거. 그렇죠? 르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를 추진하는 힘과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똑같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변화 세력을 증대시키든지 저항 세력을 감소시켜야지만 조직 변화는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이용한 변화 단계를 해빙 변화 제동결이라는 3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해빙 단계로 가서 변화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의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뭐 자세를 갖게 만드는 단계이다. 부재는 부재고, 부재는 부재고 개념은 개념이지. 됐죠? 부재 하나 외워가지고 그거 계속 재탕하는 식으로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뭐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해? 저항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래서 가보시면 자,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됐나? 쓸 수 있는 것도 빨리빨리 체크해서 좀 검토하세요. 자, 두 번째, 변화 단계로 가면 변화는 이제 어떻게 돼? 변화를 구체화한다? 무슨 말인데 여기서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렇죠? 여기에 따라 뭐 하는 거다? 여기에 따라 휴먼 변화의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가보면 미묘한 차이. 시스템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사람의 변화 대책을 강구하는 거야. 조직 변화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아래 가서 오케이. 그럼 시스템 변화는 어떻게 하는데? 시스템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단시간 내 양자론적 관점. 그래서 뭐 한다? 대규모 급진적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 왜? 시스템은 연결돼 있잖아,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진적으로 바꿔서는 안정화가 빨리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는 급진적 변화를 실시해야 돼. 다음 두 번째, 휴먼 변화이다 라고 한다면 자, 세 가지 변화 방법이 있죠. 수능, 동일화, 그 다음에 마지막 내면화. 됐죠? 그러면 수능이다 라고 하는 건 보상 아니면 처벌을 이용해서 변화를 시키는 방법.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자, 존경심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 집단과 자신의 일체화 등을 통해 변화를 수용하는 것. 이렇게 개념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 내면하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다? 가치가 내 내면적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변화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 가치관에 딱 맞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 그래서 휴먼 변화는 어떤 거? 이렇게 내지화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변화시키는 걸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동결. 자, 제동결은 뭐 하는 거다? 변화를 안정화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정착시키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제동결이라고 한다. 그럼 이쪽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샤인이 얘기한 걸 깔아줘. 샤인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자, 보시면 제동결 과정에서 자, 여기 있다. 자, 샤인이 얘기한 거는 여기에요. 새로운 대체 모델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태도를 표명하는 데 대해서 사회적인 지지나 강화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래 영향을 주던 모델과 못한다면 제동결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재동결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행위나 태도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정리했었어요? 복귀 방지 모듈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풀어서 좀 설명 좀 하세요. 맨날 단어로만 그렇게 띡띡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르인의 3단계 모형을 누가? 코터라는 학자가 8단계 변화 전략으로 설명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8단계 변화 전략이다라고 해서 이게 경영지도사에서는 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영지도사는 이게 나왔어요. 외우기 힘들죠? 8개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힘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뭐? 위기감 조성.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유를 자꾸 제시해주면서 뭐 하려고? 공감대 형성하려고. 위기감을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 뭐 한다? 변화 주도 팀을 만든다. 그렇죠? 이 변화 주도 팀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상호작용 이용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지. 난 세 번째, 비전과 전략을 창출한다라고 해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쵸? 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게 제시가 안 돼버리면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장기적으로 변화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끌어줘야 돼. 동기부여 시켜줘야 돼, 구성원들을. 자, 난 비전과 전략을 이제부터 뭐 한다? 전달해줘야 돼. 이거를 전체 구성원들에게 뭐 해야 되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뭐합니까? 본격적으로 변화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저항에 대한 장애물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이제 뭐한다? 임파워먼트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권한 위임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기적 성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자, 이런 단기적인 성공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고 보상을 해주다 보면 이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성원들의 뭐 추구가 좀 더 오래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 다음 7번째.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 뭐 한다? 기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점점 더 확장 적용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행동을 이제 뭐해? 새로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조직의 성공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강해 나간다 라고 하여 마지막 재동결에 해당하는 혁신 제도화라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3단계를 8개로 쪼개놨어요. 그치? 경영지도사는 이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보니까 앞에서 지금 르인이 얘기한 건 이거죠? 요 그림 한번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르인이 얘기한 건 요 그림에 의하면 자 저항하는 힘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힘이 똑같아. 저항이야. 이건 변화를 추구하는 힘. 똑같아.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뭐부터 했어요? 저항하는 힘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했지. 그치? 그게 바로 무슨 단계야? 해빙 단계지.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이제 뭐합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힘을 증대시키지. 이게 바로 변화지. 그럼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양 힘을 다시 균형을 맞추지. 재동결이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변화를 추구하는 힘과 저항하는 힘의 뭐? 양자 이 두 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사람을 바꾸는 전략이에요.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해빙이다라고 하는 게 일어나야 변화다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하는데 이 해빙 단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됩니까? 저항이다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오는데 자 조직 변화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시면 자 조직 변화에는 저항 세력 변화 압력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저항 세력이 변화 압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 즉 요 시기를 단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거 성과를 향상시키는 조직 변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이 저항 세력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해야 이걸 낮출 수 있는 거니까 분석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항하는 이유 찾고 저항의 형태나 유형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저항하는 이유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이유, 집단 수준, 그 다음 조직 수준 이유. 세 가지 수준별로 논의가 되겠죠. 자, 개인 수준에서의 이유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성격의 문제라든지 지각의 문제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뭐 두려움이 있다든지 기득권 상실의 위험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부담 아니면 실험의 위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 집단 수준에서는 딱 이거지. 집단의 규범 때문에 이 변화에 저항하든가 아니면 응집력이 높아서 집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 변화하자라고 했을 때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만 나오고 누구 하나 새로운 찬성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집단 전체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조직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 구조, 아니면 자원 없거나. 그렇죠?
자, 아니면 기존의 성공 전략에 집착한데 이게 뭐야? 이카루스의 역설. 그죠? 응? 그래서 이 저항이다라고 하는 걸 저항이다라고 하는 걸 극복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 저항이다라고 하는 걸 극복하면서 플러스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요 방법들이고, 그렇죠? 요 방법들이고, 자, 특히 여기 조직이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기법들 6가지는 어떤 교수님 책에든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잘 기억해 하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변화 담당자가 할 일도 이렇게 다 쓰라고 안 하겠죠. 뭐 3개 써봐라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하나 목차 잡고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포인트는 딱 하나야.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이거 하위 목차 잡고 두 줄 쓸 수 있느냐. 응? 이걸 확인해 봐야 돼 계속. 이거 하나 딱 제목 잡고 밑에 두 줄 쓸 수 있냐. 이거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저 못 써요. 그럼 뚜껑책 열어야 된다니까. 뚜껑책 열어서 설명력 보완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무조건 뭐 하자? 이런 것들도 3개는 준비해놔. 혹시 모르잖아. 응? 아셨죠? 자, 그래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다 3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겠어? 당연히 개념. 두 번째는 적합한 상황. 세 번째는 뭐다? 장단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중에 뭐를 쓰라고 할지는 모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가보자, 토론, 강의.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떨 때? 정보가 전혀 없어.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가 있어. 이럴 때는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교정해줘야지. 자, 장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입니다. 참여와 몰입. 자, 얘는 어떻게 합니까? 변화 설계와 시행을 돕도록 피변화자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아이디어나 충고 제시 가능하게 하는 거다. 아니면 TFT나 위원회 조직 구성해서 여기에 참여를 시킨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에 적합하냐? 저항이 진짜 클 때. 이럴 때는 참여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일체감이다 라고 하는 걸 제공해서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참여자들이 변화를 잘못 설계해버리면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상부의 지원. 자,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상부에서 제공해주는 것. 어떨 때? 사람들이 저항하는데 이 저항의 수준이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그죠? 여기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어떨 때 효과적이야? 적응 문제를 조력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여기도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협상과 타협. 여기 어떻게 돼? 변화 대상자한테 유인 제공, 동의 구하는 방법. 그럼 옆에 가서 그럼 얘는 자, 어떤 경우에 효과적일까? 변화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해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으면 이들을 대상으로 이 기법을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이런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저항을 극복할 수는 되겠지만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니까 어때요? 비용이 얘도 많이 소요돼요. 자, 조작과 후선 얘는 어떻게 돼? 은밀하게 노력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주작질 맞나? 들어봤죠? 주작질. 그래서 최대한 지지가 주어지게 하는 건데, 자, 다른 전술이 전혀 안 듣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한다 그랬죠. 선생님 이거는 나쁜 거 아니냐. 이건 좀 주작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 도덕적 판단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냥 이런 전략이 있다. 기술을 하는 거야 지금. 됐죠? 자, 그럼 얘는 어때? 비용 적게 들죠? 비용 적게 든다는 거 처음 본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걸리면 더 큰 문제 생긴다. 자, 명시적, 불시적 강압입니다. 이제 힘을 이용해서 변화를 뭐한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데 얘는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이래요? 신속한 변화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어때? 주도자가 상당한 파워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 얘는 문제가 없겠느냐? 자, 어떤 저항도 다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돼요? 반감. 그래서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다. 그래서 지금 봤던 여기 변화 담당자, 그 다음에 조직이 해야 할 일, 여기는 무조건 잘 정리해야 된다. 모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됐고. 기타 조직 변화 실행 전략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딱 읽어보시면 약간 좀 누구랑 겹쳐? 코터랑 겹쳐. 변화를 담당하는 변화 담당 팀이라든지 아까 봤던 거야. 위기감 조성. 맨 첫 번째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전. 이것도 아까 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변화팀. 이거 같은 거니까 3번 7번. 그죠? 쿼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쿼터의 8단계 전략을 그냥 단계나 순서 말고 8가지 전략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치?
이렇게 해서 하나 조직 변화 쪽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나와요? 조직 개발 나옵니다. 조직 개발 쪽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특정 기법을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일단 다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요. 요 실행 과정 하나하나 제목 잡고 밑에 쓸 수 있을까? 이거 잘 못 쓸 것 같아. 조금 더 지엽적으로 만약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 조직 개발의 7단계를 설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단계 개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쪼개서 쓸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조는 모습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죠?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앞에서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졸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감기는 어쩔 수 없음. 그지? 그게 막 느껴지면서 너무 제가 짠하네 짠해.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타임 하고 시험 봅시다. 됐죠? 이제 10분만 쉴게요 여러분. 자.